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톱파보기입니다. 6.27 대출 규제 덕분에 서울 집값이 조금 진정됐습니다. 그런데도 가계빚 석 달 만에 25조가 불어나는 등 여전히 불안합니다. 경기 침체 감안하면 금리 내려야 하는데 집값에 가계빚 때문에 인하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한 주간 기업들 소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현대 엔지니어링 무너져 내린 다리와 함께 회사 명성도 무너져 내렸습니다. 지난 2월 경기 안성에서 벌어진 서울 세종고속도로 교량 붕괴 사고로 근로자 4명이 숨지고 6명이 다쳤는데 상판이 과자처럼 무너져 내린 데는 상판 대들보 아래에 있어야 할 고정장치를 없앤 게 이유입니다. 고정장치만 있었으면 사고 안 났는데 왜 없앴는지 알아보니 황당합니다. 하도급 업체에 작업하는데 걸리적거린다며 제거했다는 거죠. 시공사인 현대 엔지니어링도 한 달 넘게 몰랐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인재인데 이제 관심사는 회사에 대한 처분 수위입니다. 영업정지나 등록 말소까지 가능하다는데 어물쩡 대표 사임 정도로 끝나지는 않을 듯 싶습니다. 벤츠코리아도 작년 전기차 화재 사건으로 명성 추락했었죠. 차량 800대가 피해를 받고 아파트 주민들 피난 생활해야 했습니다. 그 비싼 차에 국내 인증도 안 받은 중국 하위 업체 배터리를 쓴 사실이 드러나 비난 여론 따가웠습니다. 특히 현대차, 기아의 BMW까지 배터리를 공개하자 벤츠 등 떠밀듯이 뒤늦게 공개하면서 불매 움직임까지 불거졌죠. 전기차 불안하며 전기차 차주들 벤츠 상대로 현재 소송 벌이고 있는데 공정위가 최근 이 사건과 관련해 벤츠코리아를 표시광고업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제재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마디로 소비자를 부당하게 속여 차를 팔았다는 혐의인데요. 의견서 회사에 보냈더니 벤츠코리아 제기된 혐의 근거 없다는 입장문 내나 치열한 다툼 예고했습니다. 어떤 결론 나올까요? CJ CGV 아시아 성장축 1을 처지해 놓았습니다. CGV 자회사이자 한때 몸값만 1조 원에 달했던 CGI 홀딩스. 이 회사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아시아 극장 사업하는데 강제 매각 수순 들어갔기 때문이죠. 앞서 MBK 파트너스, 미래에셋증권, CJ CGV에 자신들이 보유하고 있는 집은 되살지 말지 여부 알려달라고 했습니다. 지난 1일까지 다비업자 이 회사 경영권 팔겠다고 나선 거죠. 매각은 결정됐는데 셈법은 복잡합니다. 워낙 영화가 침체돼 있어 CGI 홀딩스 사가에 원매자가 있을지 아리송합니다. 콜옵션 포기했지만 CJ CGV 머릿속도 복잡합니다. 이 회사 팔리면 아시아 지역 철수, 글로벌 사업 포기 의미합니다. 양측은 한 달간 물밑 협상 중인데 묘안을 내놓을 수 있을지요. 한국 GM 철수설로 시끌시끌합니다. 엉뚱하게도 현대차와 미국 GM 손잡고 차량 공동 개발키로 한 게 발단이죠. 양사 손잡고 소형 승용차와 SUV 등 차량 5종을 2028년도부터 북미와 중남미에 출시키로 했습니다. GM은 그동안 미국 내 높은 인건비 탓에 소형차 개발 생산을 주로 한국 GM에 맡겨왔죠. 그런데 이번 협력으로 GM은 현대차에서도 소형차 기술 확보할 수 있게 됐습니다. GM은 과거 2018년 군산 공장을 폐쇄할 때 한국 정부와 협상 벌여 8,100억 공적 자금 받았습니다. 이때 약속한 게 10년간 한국 내 차량 생산 유지키로 했는데 공교롭게도 2028년부터 이 의무가 사라집니다. 때마침 한국 GM 생산 차량이 누리던 무관세 효과도 사라진다고 하니 한국 GM 철수설 더욱 힘받는 분위기입니다. 3년 뒤 어떤 결론이 내려질지 주목됩니다. 뉴스톱파보기 이 시간에는 체코의 신규 원전 수주와 관련해 한수원과 한전이 미국 원전 기업인 웨스팅하우스와 불리한 계약을 맺었다는 논란에 대해 산업부 최지수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지난 정부에서 수주한 체코 두코파니 신규 원전 건설 26조 원 해외 원전 수주라며 떠들썩했는데 이 사업을 따내기 위해 미국 원전 기업 웨스팅하우스와 굴욕적인 불평등 계약 맺었다는 이야기가 나와 논란 뜨겁습니다. 그러나 한편에선 원천 기술이 없는 상황에선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지적도 나오는데요. 그 진실에 대해 산업부 최지수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최 기자, 우선 체코 원전 사업부터 좀 살펴보죠. 수주 규모가 어마어마했어요. 네, 맞습니다. 우리나라가 수주한 체코 신규 원전 건설 사업은 총 사업비 26조 규모의 대규모 프로젝트입니다. 올해 6월에 최종 계약이 체결이 됐고요. 체코 두코바니 지역에 1기가와트급 신규 원전 2기를 새로 짓는 사업입니다. 한수원이 주 계약자고 한전, 두산에너빌리티, 대우건설이 팀코리아 컨소시엄을 이루어서 수주에 성공을 했는데요. 설계와 구매 시공, 핵 연료 공급까지 모두 도맡아서 진행을 합니다. 우리 기업의 원전 수출은 UAE 바라카 원전 수주 이후 16년 만이라서 큰 관심을 모으기도 했습니다. 최 기자, 보면은 우선 협상자로 선정되고 그다음에 최종 계약까지 꽤 시간이 우여곡절이 많았었어요. 네, 맞습니다. 최종 계약까지는 과정이 순탄하지는 않았습니다. 지난해 7월에 미국과 프랑스 기업과의 경쟁 끝에 우리 한수원이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이 됐는데요. 하지만 이를 두고 미국 기업인 웨스팅하우스가 지난해 8월에 체코 당국에 진정서를 제출을 하면서 크게 반발했습니다. 한국이 개발한 원자로가 과거 본인들이 개발한 기술을 토대로 만들어졌다는 건데요. 따라서 우리나라가 체코나 제3국에 수출을 하려면 미국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이렇게 미국의 태클이 계속되면서 우리나라와 체코와의 계약이 미뤄지자 결국 윤석열 정부는 올해 초에 웨스팅하우스와의 일종의 비밀 합의를 한 뒤에 글로벌 원전 시장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히면서 우선 사건은 일단락됐습니다. 최 기자, 그런데 단순 협력인 줄 알았는데 구체적인 협약 내용이 나오면서 사태가 그야말로 일파만파 커지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한 언론사에서 한수원, 한전, 그리고 웨스팅하우스 간의 계약 문서를 확보하면서 이 내용들이 알려지게 됐는데요. 가장 큰 논란은 원전을 지을 때마다 웨스팅하우스에 큰 돈을 지불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원전 한 기를 수출할 때마다 기술 사용료, 부품 구매 비용으로 1조 원 이상을 그것도 50년 동안 웨스팅하우스 측에 지급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조건들이 비밀리에 체결됐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웨스팅하우스 몫으로 너무 많은 것을 떼어준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기술협정에 따르면 건설비의 10% 정도를 웨스팅하우스에 무조건 제공을 해야 되는데 특히 체코 현지 업체들의 사업 참여도 보장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있기 때문에 한수원이나 건설업체들의 마진이 굉장히 낮을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 원천 기술이 없는 상황에선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사실은 UAE 바라카 원전도 웨스팅하우스의 일정 부분을 떼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비율하고 비교하면 이번이 더 안 좋고 그렇지는 않아요. 우리가 원천 기술을 확보하지 못한 원죄가 있는 거죠. 최 기자, 우리나라 기업들이 상당히 공을 들이고 있는 게 바로 소형 묘듈 원자료 SMR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독자적으로 수출하려면 웨스팅하우스의 승인이 있어야 된다는데 이게 사실인가요? 네, 이 내용도 사실입니다. 웨스팅하우스 기술이 포함돼 있냐 없냐에 따라서 조금 다르긴 한데요. 앞서 언급했듯이 우리나라는 원전 관련 완전히 독자적인 원천 기술은 없고 웨스팅하우스의 기술 일부를 차용을 하고 있는데요. SMR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을 하자면 원전을 소형화해서 모듈에 담아낸 장치입니다. 비용은 적게 들고 안전성은 더 높다는 장점이 있어서 우리 정부와 기업들이 개발에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나라가 SMR을 독자 기술로 잘 만들었다면 수출할 때 웨스팅하우스의 간섭을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 반대라면 간섭을 피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웨스팅하우스 측이 기술을 검증한다면서 딴지를 걸 수 있고 아예 수출을 못하게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자,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 논란 중에서 가장 큰 게 바로 유럽, 북미, 일본 등에서는 독자 원전 수주를 못한다.
이 내용인데 이것도 사실인가요? 네, 이 내용도 우선 결론만 보면은 사실입니다. 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가 세계 원전 시장을 나눠서 진출하기로 한 것은 맞습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북미, 유럽, 영국, 일본 등에 대해 단독으로 원전 수주를 할 수 없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결국 우리는 중동, 동남아, 아프리카 등에서만 가능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를 두고 체코 수주를 위해서 기타 다른 국가에서의 수주 가능성이 박탈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면서도 동시에 불가피한 조치였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우리가 유럽에 공을 많이 들이고 있는 상황 하에서 그런 합의를 했다는 거는 다소 속상하기는 하고, 그나마 다른 지역에 진출할 때는 태클을 걸지 않겠다라는 확답을 받은 걸로 위안을 삼아야 될 것 같습니다. 저 실상 지금 여론을 보면은 마치 시장을 포기한 듯 그렇게 보이는데 실상은 뭐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무엇이 진실인가요? 네, 일단 따져보면 또 실상이 다른 부분이 있는데요. 왜냐하면 웨스팅하우스와 손을 잡고 해당 국가에 동반 진출하는 것은 또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한수원이 단독 수주를 못한다는 뜻이지 이 시장 자체를 완전히 포기한다는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또 포기한 지역들을 살펴보면 주로 우리나라의 단독 진출이 어려운 곳들입니다. 일본만 해도 자국 기업의 선호도가 강하고 또 북미는 웨스팅하우스가 버티고 있습니다. 유럽도 체코 원전 수주 과정에서 알 수 있듯이 프랑스와 독일의 입김이 강합니다. 그런데 웨스팅하우스는 여러 가지 이유로 북미 시장에서 30년간 신규 원전을 실제 짓지는 않았는데요. 왜냐하면 설계 중심의 회사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웨스팅하우스는 세계 어디에서 원전 사업을 하더라도 우리나라와 같이 시공 능력을 갖춘 나라와 협업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때마침 웨스팅하우스와 한수원이 합작 법인 설립을 검토 중이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런 점들을 감안하면 두 기업 간의 협력이 오히려 강화된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여부를 떠나서라도 이번 논란 정치화되는 그런 분위기죠. 네, 맞습니다. 일단 대통령실은 이번 협정에 대해 산업부에 진상조사를 지시를 했습니다. 불이익은 없었는지 지나치게 퍼주기 한 것은 아닌지 따져보라는 겁니다. 또 여당 역시 이전 정부가 원전 주권을 팔아먹고 매국 행위를 했다면서 비판하고 나서고 있습니다. 자, 이제 궁금한 건 계약 당사자인 한수원 입장인데 뭐라고 하나요? 네, 황주호 한수원 사장은 지난 19일 국회 현안 질의에서 굴욕 계약 논란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합의 내용이 불합리적이란 여당 의원의 지적에 원전 산업의 구조 속에서 보면 불리한 협상으로만 볼 수는 없다면서 수출 시장 확대를 위한 현실적인 선택이었다고 반박을 했습니다. 또 한수원 사측은 웨스팅하우스와의 타업 협정서 내용은 비밀 유지가 필요한 사안으로 구체적인 설명을 더 드리기는 어렵다고 말을 아꼈습니다. 결국 우리나라에 원천 기술이 없는 상황에서 이번 협약은 굴욕 계약이라고 단정하는 것은 억울하다는 건데요. 최종적으로 정리를 해보면 웨스팅하우스와의 협약이 우리에게 불리한 계약인 것은 분명히 맞지만 우리나라 원천 기술이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아예 불합리한 계약이라고 몰아가는 것은 또 지나치다는 게 중론입니다. 네, 최 기자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네, 이번 주 많이 본 경제 기사들 되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과 관련해서 또다시 증시 참여자들의 큰 관심이 쏠렸던 한 주였습니다. 이번 주 많이 본 기사들에는 주식 투자 세금과 부진한 소비 그리고 가계대출 관련한 소식이 이름을 올렸는데요. 먼저 월요일 기사부터 보시겠습니다. 요즘 늦은 시간까지 부어라 마셔라 회식하는 풍경 보기 힘든 이유가 있었습니다. 소비가 위축되면서 지난 2분기에도 소상공인들의 매출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특히 술집들의 매출 타격이 컸습니다. 기사 보고 오시죠. 한국신용데이터에 따르면 지난 2분기 소상공인 사업장당 매출은 평균 4,507만 원이었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0.8% 줄었습니다. 업종별로 보면 외식업은 대부분의 세부 업종에서 매출이 감소했습니다. 술집의 경우 1년 전보다 매출이 9.2% 줄며 감소폭이 가장 컸습니다. 분식도 3.7%, 카페는 2.4% 매출이 줄었습니다. 노래방과 스포츠 시설 같은 예술, 스포츠, 여가 관련 업종 매출도 8.3% 떨어졌고 숙박, 여행 서비스업 매출도 3.2% 감소했습니다.
2분기 말 기준 개인 사업자 대출이 있는 사업장은 360만 곳입니다. 이 가운데 13.7%인 49만 2천 곳은 빚을 남긴 채 가게 문을 닫았는데요. 한 곳당 평균 대출 잔액은 6,304만 원, 연체액은 673만 원이었습니다. 전체 개인 사업자 대출 잔액도 1년 새 16조 원 늘어난 723조 5천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이 가운데 연체된 원리금 규모도 13조 4천억 원으로 1년 전보다 3조 3천억 원 증가했습니다. 다만 3분기 들어 소비 쿠폰이 풀리면서 소상공인 업황이 회복될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SBS 비즈 이정민입니다. 네, 통계를 발표한 한국신용데이터는 이번 2분기에 나타난 외식, 여가 분야의 소비 위축은 단순한 매출 감소를 넘어서 소비자들의 생활 방식과 지출의 우선순위가 바뀌고 있다, 이 신호로도 해석할 수 있다라고 분석을 했는데요. 물론 민생회복 소비 쿠폰 지출이 한창 이루어지고 있고 또 다음 달에는 2차 소비 쿠폰 지급 역시 기다리고 있습니다. 3분기 소상공인 매출 통계는 2분기보다도 더 나빠지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요. 하지만 소비 쿠폰 약발이 다 떨어지고 그럼 그 이후는 어떨까요? 많은 분들의 공감을 얻은 이 시가 무색하게도 밥 사 먹을 돈도 바듯한데 술이 웬 말이냐로 가는 건 아닐지 술집 사장님들의 안녕은 그때가 진짜 걱정일 것 같습니다. 다음은 화요일 많이 본 기사로 넘어가겠습니다. 올해 세제 개편안의 뜨거운 감자였죠.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주주 기준을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낮추는 방안이 최근 기획재정부의 국회 업무보고 내용에서 빠졌습니다. 민주당이 50억 원 유지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서 정부가 대주주 과세 기준 조정 논의를 사실상 접은 게 아니냐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소식도 기사 보고 오시죠. 기획재정부는 오전 10시부터 구윤철 경제부총리 등이 출석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상대로 업무 보고를 진행합니다.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주주 기준을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낮추는 방안이 업무 보고 자료에 담기지 않았습니다. 법인세율과 증권거래세율 인상,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 올해 세제 개편안 주요 내용은 모두 포함된 가운데 주식 양도세 강화는 언급조차 되지 않은 건데요. 이에 따라 기재부가 주식 양도세 부과 대주주 기준 강화 방안을 사실상 접은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옵니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계속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우선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0일 정청래 대표 체제 첫 고위 당정에서 양도세 부과 대주주 기준을 50억 원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여당 핵심 관계자는 SBS 비즈와의 통화에서 50억 원 기준을 유지하자는 당의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는 걸 재확인했습니다. 시장의 혼선을 우려해 조속한 결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번 주 정부에서 결론을 내릴 것을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정부는 오는 21일 차관회의에서 주식 양도세 부과 기준 등의 내용을 포함한 세제 개편안을 논의할 예정인데요. 이후 26일 국무회의를 거쳐 다음 달 3일까지 올해 세제 개편안을 국회로 제출한다는 방침입니다. SBS 비즈 정보윤입니다. 당일 국회에 출석한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대주주 기준 논란과 관련해서 아직 방침을 검토 중이고 다양한 의견 듣고 심사숙고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한쪽에서는 연말마다 세금 회피성 매도 물량이 쏟아져서 증시 부양을 막는다며 종목당 주식 보유액 기준을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다시 강화하자. 다른 쪽에서는 무슨 얘기냐,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과세 원칙이 훼손된다면서 기존 50억 원 기준을 유지해야 된다, 이 의견이 강하게 반대돼서 맞부딪히고 있습니다. 사실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논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책이 뒤바뀌는 그야말로 해묵은 주제입니다. 너무 잦은 개편으로 정책의 일관성과 신뢰성이 없다는 비판을 받는 대표 정책이기도 하죠. 어떻게 결론이 나든지 이번에도 또 한 번 진통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수요일 많이 본 기사 보겠습니다. 지난 2분기에만 가계빚이 25조 원 가까이 폭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 2021년 3분기 이후에 가장 큰 증가폭인데요. 부동산 영끌에 더해서 증시 비투까지 몰렸다고 합니다. 기사 보겠습니다. 지난 7월 대출 규제 강화를 앞두고 막판 수요가 몰렸습니다. 6월에 강서구에 아파트를 매수했고요. 부담대를 5억 7천 정도 받았습니다. 대출 규제가 생길지도 몰랐고 정부가 바뀌기 전에 사야겠다라는 생각은 있었어가지고. 규제 대출을 쪼고 있는 마당이다 보니까 좀 넉넉하게 받아놓고 고민을 하자 이런 생각으로
원래는 4억을 신청하려고 했다가 올려가지고 한 5억 5천 정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2분기 주택담보대출은 전분기보다 14조 9천억 원 급증했습니다. 여기에 증시가 호조를 보이면서 주식 투자가 크게 늘어 기타 대출도 8조 2천억 원 증가했습니다. 부동산과 주식시장 과열로 비투가 늘어나면서 가계빚은 24조 6천억 원 폭증해 1952조 8천억 원으로 불어났습니다. 지난 2021년 3분기 이후 가장 큰 증가폭입니다. 오는 28일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 인하 여부를 결정할 한국은행도 가계부채 추이를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주택시장과 가계부채 증가세는 6.27 대책 이후 다소 진정되는 모습이지만 서울 일부 지역에서는 여전히 높은 주택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어 추세적인 안정 여부는 좀 더 지켜보아야 할 상황입니다. 가계대출 증가세가 한풀 꺾였지만 안심하기엔 이르다고 본 금융당국은 규제지역의 LTV 강화를 비롯한 추가 대책을 검토 중입니다. SBS 비즈 이정민입니다. 네, 물론 지난 6.27 대책으로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6억 원으로 묶이면서 7월 들어서는 가계빚 증가세는 한풀 꺾이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가계부채가 추세적으로 안정됐다고 보기는 이릅니다. 금융당국이 규제지역 주택담보 인정 비율, LTV 강화 등 추가 대출 규제를 만지작거리는 이유인데요. 한은은 조만간 기준금리를 또다시 결정을 합니다. 당초에는 8월 인하론이 우세했는데 들으신 대로 집값이나 가계부채 등 현황을 보면 10월 인하 가능성도 고개를 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이번 주 많이 본 경제 기사 짚어봤습니다. CEO들의 한 주간 일거수일투족을 살펴보는 CEO 업앤다운입니다. 정신아 카카오 대표, 15년 만에 카카오톡 싹 바꾸기로 했습니다. 전화번호부 첫 화면을 인스타처럼 바꾼다고 합니다. 이유는 명쾌합니다. 게시물 보기 위해 카톡 이용하는 시간 늘리고 게시물 사이에 광고 배치해 매출 끌어올리겠다는 거죠. 이 같은 변신은 현재 카카오의 위기와 무관치 않습니다. 카카오 따놓은 당상이라던 국가대표 AI 정예팀 선발에서 예상 깨고 탈락했습니다. AI 정예팀에 포함되지 않으면서 대규모 데이터와 GPU 자원, 연구비 등의 지원을 받기 어려워졌습니다. AI가 미래 성장 한 축이기 때문에 탈락은 더 뼈아파 보입니다. 특검 수사 칼날도 부담입니다. 연이어 터지는 악재 속에 카카오톡 변신은 변화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절실함이 묻어 있습니다. 그러나 본질은 채팅인데 너무 바꾸면 오히려 탈날 것이란 우려도 큽니다. 카카오의 변신이 어떤 결과를 낳을까요? 이해욱 DL그룹 회장, 각종 이슈가 불거지면서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급한 건 DL건설 사망사고 처리입니다. 정부의 산재 엄단 방침 직후 발생한 근로자 추락사고여서 충격파가 큽니다. 대표이사, 현장 소장까지 일괄 사표 냈지만 여론은 싸늘합니다. DL, ENC 산재 사고 많았고 그때마다 임원진 교체했지만 이번 후속 조치는 달라야 한다는 압박 큽니다. 이 회장, 여천 NCC와 관련해 내가 만든 회사지만 신뢰가 안 간다라는 센 발언이 회자되면서 구설에 휩싸이기도 했습니다. 결국 긴급자금을 투입하면서 급한 불은 끈 상태지만 사태 책임을 놓고 합작 회사인 한화와 공방이 한창입니다. 어수선한 시기, 이 회장 리더십이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